안녕하세요. 림스입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아, 예.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에서 예, 그 2차 전지 쪽 중에 장비 쪽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장비 쪽은 좀 양이 많아 가지고 일단 오늘은 전극 공정하고 그 조립 공정까지만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차지할 것 같아 가지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공정은 여기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전극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조립 공정, 그리고 그 충방전하는 활성화 공정이 있고, 그 나머지 이제 그 팩해서 실제로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공정을 크게 4단계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배터리 2차 전지 그 장비 쪽에서는 크게 그 전국 쪽이 한 31% 정도 카펙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화성 공정은 업체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한 30% 정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립 공정이 있고 자동화 공정 그리고 기타 공정이 한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 체인은 요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서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에서는 요렇게 한번 나눠 봤는데요.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그리고 자동화 쪽이 전공정에 대한 자동화, 이 전공정에 대한 자동화라는 조립 공정에서의 자동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후공정에 대한 자동화는 요 화성 공정, 활성화 공정에 대한 자동화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탈철기나 폐배터리 관련 이쪽 산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그 재무 쪽 간략한 요약을 한번 해 봤고요. 보시면 그 전극 공정에서도 코팅 공정 쪽이 OPM이 제일 높습니다. 23 년도도 그렇고 24년 1 분기도 그렇고 실제 돈이 좀 많이 좀 될 만한 공정은 제일 코팅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동화 쪽에서는 엠플러스가 한 13.4% 정도 24년 1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특징적인 부분만 표시를 조금 해 봤습니다. 검사 쪽에 비전의 엔시스라는 기업이 한 16% 정도 OPM 차지했고요. 그리고 재활용 쪽에서는 원준, 그리고 IS 동서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건설 쪽 OPM이 높아서 그렇고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극 공정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극 공정은 크게 믹싱 쪽이 있고요. 섞어서 코팅, 활물질 바르고 그리고 이제 롤 프레싱이라고 해서 그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빼 나오는 공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슬리팅, 자르는 공정.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노칭 공정을 전극 공정에 넣었는데 다른 보통 노칭 공정을 조립 공정에 이렇게 많이 끼워 넣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칭 공정은 나중에 조립 공정에서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일단 전극 공정은 극판 공정이라고도 하고 양극과 음극 활물질의 그 활물질을 그 집재체 코팅해서 극판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극 공정은 그 원통형이냐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보셨듯이 그 전체 공정 중에 한 30% 정도 차지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전극 공정 내에서도 코팅의 그런 비율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믹싱, 그다음에 아비언은 칼렌더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6%, 일단 슬리팅이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믹싱 공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믹싱 공정은 그 활물질을 바인더나 도전제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슬러리 형태로 만드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믹싱 공정의 효율이 높아지면은 생산 수율도 안정적으로 향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바인드라든지 이 도전제, 이 활물질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믹싱 공정에서 한번 잘못돼서 이 물질이 낀다거나 이 소재에 불량률이 가하게 되면 그걸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 두세 번만 하면 이 장비값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실제 믹싱하는 그 장비의 기술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국내 3사 윤성 FNC하고 TSI하고 JMNS 요 세 개 업체가 실제로 글로벌 믹싱 물량의 대부분을 제조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믹싱을 하게 되면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요 집 전체 요 바닥에 활물질을 깔고 요 바인더는 요 집 전체하고 활물질이 제대로 잘 붙게끔 하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바인더가 있고 요 도전제라는 거 하는 거는 여기 음극과 양극 사이에 이 전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자의 이동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전제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 도전제 관련 기업들이 조금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카본 블랙이라는 요 물질을 썼었는데 CNT 도전제라고 해서 카본 쪽 이렇게 이 물질을 써 가지고 배터리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CNT 도전제 이런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T 도전제 관련 기업으로는 대주 전자재료 그리고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믹싱 공정의 향후 과제 쪽을 보면 이 연속성 믹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코트처럼 믹싱 쪽도 건식 공정 이쪽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이 소재 쪽이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됨에 따라서 이 점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점도 해결을 위해서 이 설비의 내구성이나 안정성이 좀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믹싱 쪽의 관련 기업으로는 윤성 FNC, TSI 그리고 최근 상장된 JLMN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팅 공정은 슬롯 다이에서 그 동박이나 알박하고 같이 코팅을 이렇게 입히는 이 양극에는 알박을 입히고 음극은 동박을 입히는 요런 이 코팅하는 공정이거든요. 이 공정이 그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또 요하고 있습니다. 코튼 공정은 아시다시피 건식과 습식이 있고요. 현재는 대부분이 습식 공정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타이에서는 양면을 동시에 못하니까 한쪽 하고 건조하고 또 다시 돌아서 반대쪽 하고 이렇게 건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식 코터가 향후 과제인데 건식 코터의 뭐 장점만 잠시 살펴보면 일단 총 비용이 하락한다. 그리고 시간이 단축된다. 그리고 독성 뭐 용매 물질을 안 써도 된다. 뭐 요렇게 크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팅 공정은 CIS, PNT 그리고 GI텍. GI텍은 슬롯 다이 관련한 부품 기업이거든요. 형부님께서도 한번 요 GI텍 한번 다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조 쪽은 이 말리는 작업이고요. 아비안 쪽 캘린더링은 그 롤 투롤 방식인데 이 롤을 가열을 시켜 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쭉 해서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나오게 두께로 압축하는 공정을 압연 공정, 그리고 자르는 공정 슬리팅, 그리고 다시 건조 요런 공정을 거치면은 전체적인 전극 공정은 끝이 되게 됩니다. 관련 업체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믹싱 쪽을 보면 일단 윤성 FNC가 시총이 한 5,200 매덕으로 5,266억 정도로 시총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조금 많이 높습니다.
두 번째가 TSI고, 그리고 JLMNS는 아직 그 상장 이후에 그 분기 실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매출 비중은 다 어쨌든 이 믹싱 쪽 관련된 거고, 차이점은 요 기술력이 윤성 FNC 같은 경우는 대용량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 4,000리터 정도 믹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메인 믹서를 구성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요게 뭐 한 아파트로 치면 한 3층 정도의 이런 높이의 그런 거대한 그런 믹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건식 코터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TSI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이 수주가 지금 윤성 FNC보다 조금 많습니다. 윤성 FNC 수주 잔고가 2,526억인데 TSI 같은 경우는 24년 1분기 기준으로 4,659억에 그 이후에 발표된 게 1,166억 해서 총 5,825억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22년 11월 달에 신축을 해서 지금 캐파를 조금 늘렸고, 지금 현재도 24년 4월에 천안 공장에 시설 투자를 해서 내년 6월 정도에 캐파가 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제일 최근에 상장이 됐지만 제일 M&S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시총은 지금 두 번째로 좀 큰데, 이쪽이 그 국내에서 최초로 2차 전지 믹싱을 했다고 합니다. TSI 쪽 그 대표이사도 JLMNS, 이게 예전에 그 제일 뭐 기공, 제일기공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신이 제일기공이라는 이름인데, TSI의 대표이사님도 여기서 일을 하다가 빠져나와서 다시 TSI를 이렇게 차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 기술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국내 유일의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제약, 그리고 향후에는 수소 연료 전지 믹싱 쪽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가를 한번 보면은 일단 윤성 쪽만 최근에 조금 올랐는데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하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매출은 윤성 쪽이 더 높고요. 분기별 매출액은 그 23년 4분기에 윤성 쪽이 한번 쭉 올랐는데, 지금 4년 1분기는 TSI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1분기에서로 계속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영업이익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도 윤성 쪽이 훨씬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경우가 지금 그 TSI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일단 윤성 쪽은 일단 한번 꺾였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 쪽도 그 최근에 상장된 기업이라서 일단 그 수주 잔고와 매출액 상관관계를 보면 TSI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일단 88.2%가 1분기 레깅했을 때 이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4년 2분기도 2분기 1분기 레깅이니까 24년 2분기도 이 1분기 매출을 뛰어넘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그 투자 쪽이 그 TSI 쪽이 지금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FCF는 TSI 쪽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전국 공정 중에서 믹싱 이외의 종목은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있는데요. 크게는 PNT하고 CIS 요 두 개가 경쟁 관계고, CI텍은 그 슬롯 다이 부품 쪽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NT가 지금 시총이 많이 좀 높아졌는데요. 이거보다 좀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시총이 1조 6,800억 정도 되고 CIS 같은 경우는 한 8천억 정도 그리고 GI텍은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PNT가 OPM이 한 14% 됐고요. CIS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됐습니다. 24년 컨센 나와 있는 걸 보면 매출액은 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 해서 OPM은 한 16%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CIS 같은 경우는 한 4,500억 정도에 영업이익 590억, OPM 한 13% 정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PNT가 코트 쪽이 그의 전문이라서 저는 2차 전지 77% 그리고 소재 쪽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PNT-MS라고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분리막 쪽 지금 매출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지금 2조가 지금 현재 넘었고요. CIS 같은 경우는 그 코팅 쪽이 아니라 그 캘린더 요 아병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병기 쪽의 매출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캘린더가 76% 그리고 코트가 한 10%, PNT는 코트가 조금 더 기술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슬리트가 한 5%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CIS 쪽이 한 95%로 더 많고요. 수주 잔고는 현재 한 8,8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쪽을 보게 되면 PNT 같은 경우가 24년 1분기 기준으로 235%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선수금 쪽을 제외시키게 되면 53%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IS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한 115% 되는데 선수금 제외하면 3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최대 주주가 SJ가 하는 그 SFA 그 원래 그 반도체 자동화 쪽 장비 SFA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PNT 같은 경우는 수주하고 4분기 레깅 했을 때 한 78% 정도 상관관계가 나오고요. CIS는 크게 높지 않아 가지고 얘는 매출하고 수주의 관계는 별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PNT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한 25년 내년쯤에는 그 ESS용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생산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저희가 삼원계 배터리 쪽이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데 그 ESS용에도 삼원계 쓰는 게 있거든요. 뭐 UPS라든지 뭐 서버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렇게 죽으면 큰일 나는 그런 쪽에는 그렇게 중요한 걸 쓰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그 전원 공급 장치 쪽은 그 LFP 리튬 인산철이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25년 양산이 되더라도 충분히 요 PNT를 찾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NT는 전극뿐만 아니라 조립, 뭐 동박, 분리막 그리고 장비뿐 아니라 소재 쪽으로도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그 테슬라 건식 공정 그 장비 발주를 한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CIS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삼성 SDI하고 차세대 전고체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CI 솔리드 쪽에 있는데 이쪽이 전고체 소재 쪽도 지금 개발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PNT만 이렇게 쭉 올라갔고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23년 14.1%가 지금 PNT이고 CIS 쪽이 한 12%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수주 잔고가 PNT가 한 2조 정도 그리고 CIS 쪽이 한 88% 아니 8,80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주 잔고 4분기 레깅 CIS 쪽은 상관관계가 크게 높지 않아 가지고 따로 안 했고요. PNT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도 약간 끊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담 통화를 한 결과 24년 2 분기도 1 분기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서로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네 요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 약간 꺾였다가 또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별 매출액에서는 PNT가 그 중국 쪽 매출이 많이 높았는데 그 24년 1 분기에 유럽 쪽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CIS 같은 경우는 23년 4 분기에 되게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그 매출이 많고요. 회전율 같은 경우는 두 업체 다 뭐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대손 충당금 설정률은 낮아지고 나머지 재고 자산 회전율이나 그 매출 채권 회전율은 박스권에 있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전국 공정은 마무리하고요. 조립 공정을 조립 공정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립 공정은 요게 파우치냐 아니면 원통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공정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노칭 와인딩은 원통형이고 그리고 스태킹 뭐 탭 웰딩은 파우치형으로 이렇게 공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조립 공정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음극판하고 양극판하고 그 분리막을 해서 하나의 셀 형태로 조립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파우치형이냐 원통형이냐에 따라서 파우치형은 노칭 요 자르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음극하고 양극 그 탭을 형성하는데 여기 노칭 공정이라는 거는 무지부 있거든요. 이 활물질이 그 도포되지 않은 그 공간을 그 나중에 접지 부분만 빼고 자르는 공정을 노칭 공정이라고 하는데 파우치형은 노칭을 하게 되고 스태킹 그리고 탭 웰딩 전해액 주입하고 요런 과정을 거치고 원통형은 와인딩 돌돌 말아서 젤리로를 삽입하고 음극 탭을 하고 다시 전해액을 주입해서 캡 웰딩하는 요런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노칭 공정은 그 무지부 활물질이 코팅되지 않은 부분을 금형이냐 아니면 레이저냐 이 장비로 자르는 공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프레스 요 펀치 형태로 이렇게 칼날로 이렇게 다 잘랐는데 요즘에는 그 레이저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자르는 그런 이쪽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프레스 쪽은 우원, 뭐 엠플러스, 유일레네테크, 페인트 이런 기업들이 있고 양극 쪽이 어쨌든 중요하니까 양극 쪽은 그 D&T, DA 테크놀리지 그리고 피레든지 이쪽 부분 이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중에서도 그 음극 레이저 노칭이냐 양극 레이저 노칭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양극은 알루미늄 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빛 투과율이 조금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레이저의 빛이 필요하니까 양극 기술력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D&T하고 필에너지가 양극 레이저 노칭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게 그 프레스로 자른 거냐 아니면 그 레이저로 자른 거냐에 따라서 이 절단면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와인딩이냐 스태킹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게 스태킹은 쌓는 거고 와인딩은 이렇게 구부려서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형이냐 각형은 이렇게 와인딩 방식을 하고 있고 이 스태킹 방식은 파우치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LNS라고 해서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 해서 전극의 분리막을 이렇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 방식이 LNS 방식이고요. 그리고 SK온이나 삼성 SDI 쪽은 그 제트 스태킹
제트 스태킹은 요렇게 서로 인제 쌓는데 자르지 않고 이 사이사이 넣으면서 이렇게 요렇게 되는 제트 스태킹, 이렇게 하면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지스라고 해서 AZS 스태킹이 있는데, 요거는 요 두 개의 장점을 섞어서 이렇게 융합시킨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그 대부분 다 제트 스태킹이고요. 아지스가 그 나인테크, 그 제일 최근에 탑 엔지니어링인가요? 하여튼 그쪽이 나인테크를 대신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 물량 공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탭 웰딩을 거치는데, 탭 웰딩은 그 배터리 양극과 음극에 알루미늄과 구리 탭을 이렇게 붙이는 공정이거든요. 요게 탭 웰딩이라고 하고, 관련 기업으로는 요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패키징은 이제 패키징 말 그대로, 나머지 이제 파우치형에서는 그 디게싱이라고 해서, 파우치는 이런 공정을 거치면은 그 각형이나 원통형은 그 외부에서 감싸주는 그 물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는데, 파우치형은 조금 그 외곽 물질이 뭐죠? 뭐 쉽게 말해서 뭐 비닐봉지처럼, 딱딱한 비닐봉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가 차게 되면 좀 부풀어 오르는 게 있어 가지고 반드시 디게싱 공정을 해 줘야 됩니다. 요 관련 기업으로는 NSM 플러스 하나기술, 요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업체를 살펴보면 먼저 주가를 보면 다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고, 일단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횡령 배임으로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요 기업은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6 기업들의 주가 형태는 요렇습니다. 음. 해당 기업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 D&T 같은 경우가 시총이 한 2,600억 이고 23년 매출액이 한 1,270억, 영업이익 17억 해서 목표만 1%.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 적자 대신에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필에너지 같은 경우가 재무적으로 제일 좋고요. 시총이 한 5천억 가까이 되고 23년 매출액이 1,967억에 영업이익 153억 해서 OPM도 한 7.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매출액 기준을 살펴보면, 일단 2차 전지가 85%, D&T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한 15% 정도 있고 수출 비중이 한 93.5% 정도 됩니다. 수주 잔고가 802억 정도 있고요. 어 요거는 그 다트에서 공급 계약 수주 잔고를 이렇게 합쳐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90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4년 AP 시스템이 인수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레이저 노칭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극, 음극 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지부 코팅인데, 그 올해 하반기에 이제 유지부 코팅, 유지부라는 것은 활물질이 발려져 있는 쪽 코팅 부분이거든요. 요쪽 부분이 활물질이 어쨌든 발려져 있기 때문에 더 기술력이 뛰어난데, 요 유지부 코팅 제품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께서도 25년도에는 매출액도 좀 자신 있어 하고 25년도부터 주주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음 수주 공시는 따로 내고 있지 않은데, 현재 그 공급 계약 수주 잔액을 보면은 한 2,20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LCD 진공 물류 설비 회사로 시작을 해서 뭐 OLED 과정을 거쳤다가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쪽 하고 있고요.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 그 LG 전자 쪽 원래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그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 장비가 지금 주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라미네이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아지스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어드밴스드 제트 스태킹 장비를 납품을 했었는데, 요게 최근에 탑 엔지니어링 쪽으로 지금
물량이 빼앗긴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 탑 엔지니어링은 그 원래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아니고요. 현재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매출이 한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그런 단가 쪽 이렇게 붙이다 보니깐 예 좀 더 싸게 들어온 탑 엔지니어링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 주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이 아지스 장비는 그 계륵 같은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량을 어쩔 수 없이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그런 그 장비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테크는 그 유리기판 쪽으로도, 반도체 웹 장비 쪽으로도 지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 공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연화신소재라든지 뭐 이쪽 폐배터리 관련 그 소식들도 조만간 좀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에너지는 공급 계약 수주 잔고가 지금 3,600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20년 4월에 필 옵틱스 에너지 사업부에서 지금 분할을 했습니다. 전고체 그 스태킹 장비 라인업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음극, 양극, 그리고 무지부, 합재부, 뭐 레이저 노칭 기술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DA 테크놀로지는 따로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비중은 좀 낮은 편입니다. 34.7%고 수주 잔고는 1,300억 정도. 네, 그 양극재 유지부 노칭 장비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매출액을 보면 필에너지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D&T, 그리고 나인테크,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여기 유일 엔테크, 요렇게 요런 추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일단은 필에너지하고 여기 그 D&T 부분만 약간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DA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나인테크도 작년에 소폭 적자를 했고, 유일 에너테크도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OPM, 네, OPM은 필에너지가 한 7.8%고요. 나머지 D&T가 한 1% 정도, 나머지는 적자 상태입니다. 필에너지가 돈을 잘 이렇게 현금 흐름이 잘 돌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 그 카펙스가 나인테크가 작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필에너지 다음으로.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도 투자를 좀 많이 한 상태고요. 수주 잔고를 보면 필에너지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여기가 유일 에너테크 이런 부분이고, 여기 있는 나인테크는 수주 잔고를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공시 수주 잔고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단 필에너지가 제일 높고 유일 에너테크, 그다음 DA 테크놀로지, D&T 요런 순서로 되어 있고, 지금 공급 계약 기준으로는 음 필에너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인테크, 유일에너테크, D&T 요런 기준으로, 요런 순서로 지금 현재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린 게 24년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는 필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인테크, D&T, DA 테크놀로지 뭐 요런 순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좀 보시면은 나인테크가 네. 24년 1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제일 높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 주담 통화를 하면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조립 공정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나머지 공정들, 활성화 공정,
그리고 자동화 공정, 그리고 검사 공정 이렇게 다시 한번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그냥 근식 공정 그게 실제 그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식 코트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모멘텀을 타서 그냥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 맞습니다. 네. 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이 기판입니다. 그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일전에 저희 스터디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제가 정리하는 편에서 조금 했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판은 PCB라고 해서 우리말로 흰색 기판이라고 합니다. 이제 반도체, 저항기 콘덴서 등의 전자부품을 출장해서 이 정기적으로 연결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배선으로만 연결되던 복잡한 구조를 가진 거를
이렇게 구리선에 이런 판을 남기고 해서 이제 프린트 찍듯이 이렇게 벗겨낸다고 해서 이제 프린트 PCB라고 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제 그림을 많이 보셨겠죠. PCB는 이제 1930년쯤에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단면 PCB, 양면 PCB, 이제 다층, 그다음에 BGA 형태의 모양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단면 PCB가 1960년쯤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PC 기판은 이제 1930년대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이제 단면, 양면, 다중 BGA 순으로 발전을 했고요. 국내는 이제 1960년에 단면 PCB를 생산하면서 제품 이미지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판을 분류하면 이제 PCB가 있고 이제 경성 PCB, 연성 PCB, 이제 경성 PCB의 메인보드와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경성 PCB라고 하면 패널 에폭시 수지 등을 이용해서 이제 딱딱한 경질 절연 재료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하단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받침대 같은 거라고 하고 F8는 이제 절연 물질입니다. 절연 물질 바르고 이제 구리를 올려서 맨 위에 절연체를 올려서 딱딱한 물로 만드는 식이고요. 연습 PCB 같은 경우는 유연성과 굴곡성을 갖춘 구조의 배승기판으로 이게 딱딱한 게 아니라 뭐 휘어지는 님, 그런 재질로. 예, 죄송한데 안 넘어갑니다. 또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 이제 기판은 이제 경성기판, 연성기판 이렇게 두 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경연성기판이라고 해서 여기 중간에는 이제 유연한 형태 그리고 같은 딱딱한 형태를 넣어가지고 경연선 기판이라고 이제 이름 지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판의 분류를 또 다르게 보면 마더보드와 IC 서브스트레이트 기준으로 나눴을 때 마더보드는 이제 경성기판, 연성기판 그리고 단면, 양면 다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IC 그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성, 연성으로 나누고 이제 경성에서 이제 BGA, 뭐 FCBGA 이런 형태에서 제가 많이 들어본 이름의 IC 서브스트레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IC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름 종류도 다양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뭐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IC 서브스트레이트는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IC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용어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노트북이 있다고 하면 노트북 안에는 저희가 많이 이렇게 보던 메인보드 초록색의 PCB가 있고 이 PCB를 기준으로 해서 뭐 CPU 그다음에 이제 그 키보드, 마우스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기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인보드라는 PCB가 있고 이 CPU나 저희가 D램 같은 IC라는 제품에 있어서 보면 그림이 조금 작지만 칩은 저희가 웨이퍼 다이가 있고요. 웨이퍼를 잘라서 사각형으로 만든 칩이 있고 그 칩을 올려놓는 FPGA라고 있는 요 이름 명칭된 게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CPU가 이제 웨이퍼 다이고 서브스트레이트의 온지는 형태고요. 저희는 요 두 개가 합친 거를 IC란 이름으로 해서 이제 구매하고 사서 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런 IC 서브스트레이트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보시면
왼쪽 그림으로 봤을 때 몰드 컴파운드라는 요 약간 어두운색 부분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웨이브 IC 칩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몰딩 컴파운드 안에 웨이퍼 칩 그리고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요 연결을 내부 연결 루트 그리고 IC와 이제 메인보드 사이에 연결하는 외부 연결 루트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IC 서브스트레이트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IC 서브스트레이트의 발전을 보려면 패키지의 발전을 보시면 이제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패키지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듀얼 인라인이라고 해서 DIP가 이제 시작인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QFP라고 해서 처음에 양쪽에 발이 두 개 있던 형태가 사면으로 바뀌고 화면이 촘촘해진 형태로 해서 이제 발의 수가 늘어났고요. 그 PGA라고 해서 핀 그레이드 어레이라고 해서 지금은 BGA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전에는 핀이 바닥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양쪽 사람보다 더 많은 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 QFN, MDP, FPGA, SIP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자세하게 DIP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DIP는 다이와 이제 리드 프레임을 폴딩 와이어로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최초에는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않고 바로 이제 다이에서 리드 프레임을 붙이는 형태로 발전됐었고요. 요 시기에는 이제 요 D가 보이는데 여기 기판에 실장할 때도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기판이고 소자가 꽂히게 되면 반대쪽에 납땜을 하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이걸 이제 IMT 실장이라고 하거든요. 최초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였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QFP라는 게 나왔는데 QFP는 아까 양쪽으로 있던 게 사면으로 바뀌고 SMT라는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Surface Mounted Technology라고 해서 그 오른쪽 여기 그림 보시면 IMT와는 다르게 SMT는 소자가 붙은 쪽에 납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양면으로 할 수 있는 거였죠. 소자를 예전에 이제 한쪽으로만 실장을 해서 이렇게 붙이던 걸 양면으로 실장할 수 있게끔 이제 PCB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PCB의 기판도 발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으로 발전한 게 업그레이드 패키지 방식이고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여기 서브스트레이트 밑으로 기판과 연결되는 점을 이제 볼을 사용해서 붙이고 여기 양쪽으로만 쓰이던 거를 모서리만 쓰이던 거를 이제 하부단에도 해서 아역 개수를 좀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테스트 검사 장비가 엑스레이 검사 장비라는 게 발전을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측면에서만 있던 이런 리드 프레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엑스레이 장비 검사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형태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최초 플립칩이라고 해서 IBM에서 개발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칩이 올라가고 이걸 이제 와이어 본딩을 이용해서 서브스트레이트에 연결했던 거를 뒤집으면서 요 아래 이제 범프란 걸 넣게 됩니다. 요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요거를 이제 범프 혹은 솔더볼이라고 하고 요 아래쪽은 이제 솔더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이렇게 와이어 본딩을 통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위에서 내려오던 선들이 바로 아래로 내려옴으로써 이제 거리가 짧아지면서 이제 전기적 특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반도체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는 와이어 본딩, 범프 혹은 솔더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서브스트레이트와 메인보드 사이에는 프레임, 솔더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하는 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리드프레임과 반도체 기판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기판의 종류를 간략하게 본 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되는 것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부분입니다.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그전에 패키징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모듈 패키지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싱글칩 패키지가 있는데 싱글칩 패키지는 패키징 하나에 칩이 하나 들어가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넘어가면서 멀티칩 패키지,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징 안에 칩이 2개 이상씩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의 패키징 안에 여러 개의 기술을 여러 개의 기능이 있는 칩들을 넣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한데 MCP, 혹시 MCM 이렇게 2개는 좀 통일한 개념으로 현재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MCP 관련한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MCP를 표현하는 용어 중에 시스템 온 보드, 시스템 인 패키지, 시스템 온 칩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시스템 온 보드는 요 보드 PCB 보드 안에 싱글 칩이 패키징된 칩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형태인 거고요. 이제 시스템인 패키징이라고 해서 하나의 패키징을 할 때 그 안에 이제 2차원 이제 옆으로 혹은 3차원으로 해서 패키징이 들어가는 최근에 이제 TSMC에서 하는 COWS는 2.5D 패키징이라고 해서 요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1 칩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 온 칩입니다. 요거 이제 싱글 칩입니다. 싱글 칩. 그러니까 요 앞에 싱글 패키지요. 그 싱글 칩으로 이게 반도체 이제 회사들이 꿈꾸는 그런 칩을 얘기하는 거고 이 칩 하나에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 형태를 이제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SIP가 SO 절대 따라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TSV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에 못지않은 전기적 특성을 발휘하고 있다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제 2D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TSV 요 측면을 TSV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바닥을 이제 인터포저로 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2.5D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를 쓰고 한쪽에는 이제 그 디램 형태의 HBM을 올리고 한쪽에 로직을 올려서 하나의 칩 안에 패키징하는 2.5D가 있습니다. 3D 같은 경우는 위로만 적층해서 올리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요런 패키징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려면 필요한 기술이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있고요. 그 웨이퍼 레벨은 기존에 이제 컨벤셔널 패키징이라고 하던 방식과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 실리콘 웨이퍼를 하나 만들고 나서 다이싱을 합니다. 잘라서 각각을 패키징 하던 것을 실리콘 웨이퍼를 둔 상태에서 패키징을 하고 그걸 다이싱, 개별 패키징을 쪼개는 방식으로 발전했고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아래쪽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 RDL, 블리칩, 웨이퍼 레벨 웨이퍼 레벨 칩 스케일 패키지 그리고 TSV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RDL과 블리칩, TSV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정이 다 이제 웨이퍼 레벨을 하는 게 아니라 웨이퍼 레벨 과정 중에 칩을 만드는 패키징 중에 웨이퍼 레벨 단위가 별도로 나눠서 합쳐진다고 해서 이것도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 각 단계의 패키징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팬인 그 WLCSP가 있고 팬아웃 WLCSP가 있습니다. 팬 같은 경우는 팬은 이제 요 칩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요 칩 크기가 패키징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패키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칩과 패키지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패키징보다는 이제 전기적 특성이 좋고 수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웨이퍼를 통째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불량 웨이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단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발전된 게 팬아웃 WACSP인데 그 팬인 방식에 이제 기존에 이렇게 불량 웨이퍼도 같이 패키징 했다는 방식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다 자르고 그 웨이퍼를 이제 EMG라는 에폭시 수입 위에 올려서 칩을 다시 웨이퍼 형태로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만들 때 웨이퍼 레벨 단위의 웨이퍼 단위의 테스트를 진행해서 불량 칩은 제거를 하고 이제 좀 양호한 웨이퍼 칩만 다시 합쳐서 웨이퍼를 만들기 때문에 수율 같은 게 많이 개선돼서 요거를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EMC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서브스트레이트 크기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기를 이제 바꿔서 시스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게 RDL이라고 해서요. 이제 웨이퍼상에 이미 이제 본딩이라는 패드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방식입니다. 이제 요렇게 해 놓으면 요쪽에 나중에 이제 이, 이 새로운 금속층 형성시켜서 이제 배열을 다시 맞출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 이 고객사가 이제 원하는 기술 기능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새롭게 만들면 이 공정 자체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제작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패키지의 원안을 만들어 놓고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가 요구할 때마다 그걸 조금씩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꿀 때 쓰는 게 RDL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는 좀 그런 방식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문 제작 형태로 갈 때 RDL 좀 많이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리츠 패키징이고, 이제 플리츠 패키징은 아까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WLCSP하고만 비교하면 요 솔더볼 지름의 크기가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WLCSP 같은 경우는 몇백 마이크로미터고 솔더볼가 플리츠는 몇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WLCSP가 훨씬 더 이제 크기가 작다, 조금 미세한 용도로 쓰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TSB 공정은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요즘 HBM의 유명한 공정이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웨이퍼 다이를 이제 수직으로 관통시키는 그런 기술을 TSB 공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적층을 하는 형태기 쓰이는 게 좀 특징이고요. 이 기존의 이 적층 방식은 패키징 적층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가 된 것을 또 한번 패키지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해서 패키지 적층을 했고, 그다음에 칩 적층 이제 와이어 업딩으로 하다가 이제 TSB가 발전하면서 TSB 형태로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도별로 보면 여기 패키징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용도별로 봤을 때 FPGA는 서버 CPU나 PC CPU에 많이 사용하고, 여기서 아까 언급드렸진 않았던 것 중에 FTCSP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바일 주요 전방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칩 크기하고 플리칩으로 사용하는데 칩 크기하고 패키지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작은 설비에 많이 쓰이고, FCBGA 같은 경우는 칩보다 기판이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PC나 서버, 클라우드 같은 또는 전기차에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OC라고 있는데 FCBOC 같은 경우는 디램 패키징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DDR5로 전환하면서 이제 기판 면적이 DDR4 대비 이제 40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가격 면에서 이제 좀 고가로 이제 형성 유지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밸류 페인들 보면 FCBJ, FCCSP 각각의 회사가 있고, 아까 앞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HDI, MLB가 있습니다. 이제 HDI 같은 경우는 MLB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멀티레이어 PCB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सब스트레이트는 아니고 이제 그 메인보드나 이런 걸로 쓰이는 건데, 이제 기판을 4층이 이제 쓰이는 PCB를 이제 고단층 PCB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요. HDI 같은 경우는 고밀도 다층 기판이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기판을 HDI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이 패키지 그리고 PCB에 대한 이제 밸류 체인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제 주요하게 생각하는 5개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기업은 대덕, 신택, 해성 DS, 이스페타시스, TLB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저희 스터디에서 조금 얘기해서 주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별도로 추려서 이제 발표하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덕전 말씀드리면 대덕전은 반도체 패키지하고 그 MLB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레이어 이제 PCB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주요 매출로 보면 패키지 부분이 9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요런 메모리, 비메모리, 이제 FC, BGA가 있는데 메모리 쪽이 그 금액이 제일 크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쪽 이 이제 발전 매출이 증가되면 거기 선박 산업이 발전 높아지면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한민국 60%, 이제 중국이 한 20%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량 지표 보시면 이제 그 23년 1분기 때 많이 떨어졌던 이런 매출이 이제 좀 현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제 OPM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래서 주가가 현재 조금 23년에 올랐다가 이제 조금 현재 행보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대입니다. 이제 PC 같은 경우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75%, 메모리 모듈이 25% 하는데 메모리 모듈 같은 경우는 SSD 뭐 이런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고객사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있고 ASE, AMKR 등이 이제 고객사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매출 규모 봤을 때 수출 비중이 8%, 서브스트레이트 중에 MCP 매출이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보시면 23년 1분기에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주가도 좀 그대로 행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성DS고요. 해성DS는 리드프레임이 66%,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36% 정도인데 다른 기업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릴틸 방식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리드프레임 제조 방식이 있나 봐요. 이게 조금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 추이는 이제 리드프레임은 인피니온, ST 마이크론 등이 있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삼성전자, SK가 있습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 리드프레임에 있어서 고객사가 세계 한 6개 정도 사가 있는데 차량용 기판 제조사도 한 4개밖에 없는가 봐요. 그중에 해성DS가 들어가고 있고 그게 좀 특징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규모로 보면 이제 전장용 리드프레임, IT 리드프레임 패키징 기판으로 나뉘는데 리드프레임이 매출이 전장용이 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전장용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전장용 리드프레임하고 패키징 기판 다음 순으로 되어 있는데 전장용 리드프레임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성DS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쪽,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이제 매출 늘면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개선에도 좀 많이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매출이 죽다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주가는 이전에 올라간 이유에서 좀 계속 행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스페타시스고요.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그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하지 않고 PCB, 그러니까 main보드로 사용하는 PCB 중에 MLB 양산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이 MLB는 18정 이상 이 MLB에서 글로벌 3위를 차지하는 업체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 MLB를 18정 이상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자회사가 이제 미국 고단위 PCB 샘플로 대응하고 있고 이제 중국은 고단중 PCB 양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시스코, 노키아, 뭐 구글 이제 해외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은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그 이제 PCB 매출이 97%, 주요 매출도가 40% 정도로 좀 많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이슈 등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실질적으로 매출도 이제 역대 최고 매출을 갖고 오고 영업이익률도 이제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LB고요. TLB는 이제 메모리 모듈과 SSD 기판, 기판을 하는 회사입니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이제 제조하지 않고요.
그 최초에 이제 삼성하고 연계해서 이제 맥북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생산했습니다. 그다음에 DDR5 모듈 기판하고 이제 SSD 모듈 기판 비중이 많이 높고요. 이제 수출 비중으로 보면 어, 어, 해외 매출이 90% 이제를 차지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량 지표 봤을 때 이제 매출은 이제 또 여기도 이제 23년 이후로 좀 많이 줄었다가 그 정도 유지하는 상태고 이제 주가도 이제 행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계 기업의 매출과 이제 OPM들을 연간으로 비교했는데 23년까지는 대부분 다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유지했었습니다. 그 24년도에 대한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기판 업체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영업이익률 봤을 때는 이제 해성스가 가장 높고 이스페타시스가 약간 10%의 언더 이제 한 자릿수 높은 쪽에 이제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이제 보고서에 몇 개 있어서 좀 추려봤고요.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가 좀 다양해서 한쪽으로 확 쏠려야 이게 조금 주가도 갈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저희 2조 먼저 두 명을 발표하기로 했고요. 제가 앞서 먼저 발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내용이 좀 길어서 지루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10가지 정도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부는 좀 지루하고 그나마 후반부에 투자 아이디어가 좀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할 건데 원자력은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말 그대로 원자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요.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주위를 전자가 돕습니다. 가운데 원자 핵은 중성자랑 양성자로 다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양성자랑 중성자는 핵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좌측 그래프에서 이 세로축은 결합 에너지라는 거고요. 가로축은 핵자의 수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철이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말은 가장 안정된 물질이라는 뜻인데 핵자의 수가 많은 모듈 같은 물질은 핵 분열에서 안정된 물질이 되고 핵자의 수가 적은 수소 같은 물질은 핵 융합을 통해서 안정된 물질이 됩니다. 우라늄은 핵자수가 많은 물질이라서 핵 분열을 하는데 우측 그림 보면은 그 하나의 핵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면 당연히 질량도 반으로 줄게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질량이랑 에너지는 뭐 동등하다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론이 있나 봐요. 무슨 내용이냐면 질량이 줄면 에너지를 얻고 질량이 늘면 에너지를 잃는다는 건데 우라늄은 뭐 분열하면서 질량이 줄어드니까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다음은 뭐 원자로 종류랑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지루한 내용인데 대충 원자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그
일단 기자재를 납품하는 밸류체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원자료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이걸 다 아시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 PWR 방식이랑 BWR 방식이라는 뭐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그림은 PWR 방식을 단순하게 나타낸 모형인데요. 크게 1차 계통이랑 2차 계통으로 나누게 됩니다. 계통은 그냥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차 계통의 주요 설비는 원자로가 있고요. 2차 계통의 주요 설비는 증기 발생기랑 터빈입니다. 그것들은 좀 더 자세히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냥 1차랑 2차로 구역이 분리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것들은 물이 순환하게 되는데 구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섞이지 않는구나. 배관을 통해서 열만 교환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가장 좌측이 1차 계통이고 이렇게 원자로에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이 이제 가열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뜨거워진 물은 배관을 통해서 증기 발생기라는 설비로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도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발생기 안에 채워져 있는 물이 여기 1차 계통에서 뜨거운 물이랑 만나면서 증기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물끼리 서로 섞이는 게 아니고 배관을 통해서만 열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 증기는 다시 배관을 타고 터빈을 작동시켜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터빈을 작동시킨 증기는 다시 이 복수기라는 설비에서 차가운 물과 와서 액화 상태로 변하고 다시 증기 발생기로 물이 순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계통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3차 계통에서는 바닷물이 계속 유입과 배출이 되는데요. 복수기 내에서 배관을 통해서 증기를 냉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물이 섞이지는 않고요. 원자로에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계통으로 나눠져서 2중, 3중으로 안정장치로 바다로 유입되지는 않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설비 모형인데요. 설비를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 원자로에서는 핵 분열로 열이 발생하고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워진 물은 증기 발생기로 흘러서 열 교환을 통해서 증기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냉제 펌프에 의해서 원자로로 순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계통이고요. 그리고 증기 발생기 내부에도 물이 흐르는데 원자로에서 나오는 물에 의해서 증기를 만들고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터빈을 작동시키고 증기를 생산합니다. 터빈을 작동시킨 증기는 이렇게 밑에 복수기에서 차가운 냉각을 만나서 다시 액화되고요. 그리고 증기 발생기로 액화된 물은 다시 순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계통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수기 안에서는 이렇게 냉각수가 배관을 타고 흐르면서 증기를 액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3차 계통에 속한 3차 계통입니다. 그리고 가압기라는 설비가 있는데 물에 이제 압력을 가해서 끓는 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계통의 그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고 한 32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2차 계통에 물을 증기로 만들 수 있는 온도까지 이제 물이 끓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BWR 방식을 설명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번 위치에서 이제 핵분열로 물이 가열되고요. 그리고 뜨거워진 물은 대류 현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위치에서는 물이랑 증기가 섞여 있는데 여기서 수분 제거 과정을 거쳐서 증기가 이제 발생이 되고 타고 올라가서 터빈을 작동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증기 다시 냉각돼서 물로 바뀌어서 원자로로 다시 이제 순환하는 구조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PWR 방식은 계통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섞이지는 않는데 BWR 방식은 원자로 내부의 물이 증기로 바뀌어서 다이렉트로 터빈까지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설비가 단순하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냉각수 유출 사고 시 방사능까지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그림은 원자로인데 원자로 내부는 이렇게 우라늄이 들어있는 연료봉이랑 그것을 제어하는 제어봉이 있습니다. 제어봉은 연료봉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서 핵분열을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PWR 방식은 이 제어봉이 상단 부분에 위치되어 있어가지고 전원이 만약에 차단이 되었을 경우에도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빅볼레 방식은 이 제어봉이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전원이 이제 차단되게 되면은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사고가 있었던 그 후쿠시마 원전도 이 BWR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AP 1400이라는 원전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PWR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로는 그 용량에 따라서 대중 소형으로 나뉘는데요. SMR이라는 소형 원자로가 이제 차세대 기술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징은 대형 원자로와는 다르게 이렇게 경납 용기 내부에 주기기가 다 통합되어서 모듈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개만 가동한다든지 아니면 6개만 가동한다든지 하면서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해서 분산형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 발전으로 역할을 하지만 SMR은 기저 발전 역할이랑 분산 전원 역할 모두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MR은 그 외에도 이제 장점이 좀 많은데요. 모듈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해당 부지에서 대부분의 건설이 이루어지지만 SMR 같은 경우는 공장 제작이 가능해서 어느 정도 완제품을 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규격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장점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 대형 원전은 워낙에 규모가 커서 변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건설 공기가 좀 늦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냥 초기에 계획된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SMR 같은 경우는 공장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건설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만큼 비용도 절감이 되고 건설 기간 예측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직접 바로 옆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서 분산 전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전력 생산 외에도 열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산업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에서 처음 건설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빠르게 성장을 좀 했습니다. 1979년에 그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랑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원자력의 성장이 그때부터 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미국이나 서구권은 이때부터 탈원전을 시작해서 밸류체인 서서히 좀 붕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또 한 번 그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사고 이후에 원자력 가동을 좀 중지시키는 비율이 좀 늘어났고요. 이때부터 원자력 산업이 쇠퇴기로 좀 들어갔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중국이 기후 악당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원자력을 엄청 짓기 시작하는데 이 덕분에 이제 재차 가동 중인 원자력이 좀 증가를 했고요. 근데 원자력 산업 전체의 선행이라기보다는 꼭 나홀로 성장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원자력 가동 상황을 좀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1위입니다. 중국 원전 굵기 이후로 원자력이 좀 빠르게 늘어나면서 프랑스랑 공동 2위고요. 근데 중국은 이 그래프 보시면 2010년도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 현재도 이제 건설 중인 원자로 개수를 보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을 제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서 가장 만들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 앞에 표 보시면 그 건설 중인 노형이나 아니면 건설 예정인 노형에서 러시아 노형으로 채택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은 중국 노형 정도로 노형이 가장 많이 건설 중인데요. 특이한 점은 중국 노형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건설 중인 데 반해서 러시아 노형은 세계 여러 다양한 곳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은 그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좀 쇠퇴하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진영에서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사업은 현재 중국이랑 러시아가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진영인 서구권은 좀 소외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자유주의 진영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는 세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친환경으로서 이제 무탄소는 기본인 것 같고요.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랑 고금리로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에너지의 경제성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전쟁도 나고 탈세계환이 공급망 재편이냐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무기화되어서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존에 이제 원자력에 좀 등한시한 서구권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에서 원자력을 탄소 중립 에너지로 좀 넣어서 세액 공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폐지하면서 원자력으로 다시 유턴을 했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원자력은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원자력 산업이 터닝하는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별로 좀 이슈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미국인데요. 미국은 1979년에 스리마일 섬에서 사고 이후로 원자로 건설을 하지 않다가 2012년에 30년 만에 보골 3, 4호기를 건설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골 3, 4호기가 애초에는 2016년에 처음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에 좀 차질이 생겼고요. 그리고 보골 3호기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4호기는 올해 4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존보다는 7, 8년 정도 좀 지연이 되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대형 원전뿐만 아니고 SMR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도 프로젝트가 좀 많이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원전 산업은 생각보다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이제 AI가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연중 무휴로 4시간 풀가동되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기저 전력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이 그림 보시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위치가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된 동부랑 이제 남부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는 원전 같은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는 반증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친환경이라는 점에서 국제의 흐름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 에너지 장관이 빅테크들한테 AI 데이터 센터 등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조달해야 된다라고도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이게 급증하는 전력 수요로 다른 산업에도 재생에너지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빅테크들이 다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속에서 정부가 이제 2035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이 계획 자체가 다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력 수요 급증은 전기요금 증가와도 좀 직결된 문제라서 이런 발언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R을 공동 구매하는 제안도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SMR에 관심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뭐 친환경 캠페인 해가지고 아리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아리백뿐만 아니라 뭐 CF100이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아리백은 이제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면 전력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사서 충당할 수 있는데 CF100은 기업이 사용한 전력 100%를 이제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더 까다롭고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F100은 원자력도 이제 무탄소 에너지에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과 같은 이제 AI 선두 업체들도 다 여기에 이제 CF100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SMR의 그 전력 생산 능력이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소모하는 그 전력이랑 1대1로 딱 맞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합이 좀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국가의 뭐 배관되게잖아요. 당장 원전으로 전력 공급을 하지는 못하는데 뭐 인허가 기간도 길고 건설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근데 AI 산업 자체도 이게 1, 2년 만에 끝난 산업이 아니고 뭐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원자력도 미국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에너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미국은 뭐 IRA 법안에서도 원자력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미국 원자력 발전법도 4원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뭐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공급하는 워킹 그룹이라는 거를 10년 만인가 새롭게 신설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이렇듯이 미국이 조금 원자력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향성은 일단 현재까지는 대형 원전은 가동 기간을 좀 연장하는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신규로는 SMR을 활용하는 계획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원전은 에너지 무기화랑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원전이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50년, 혹은 100년까지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 기술을 한번 수출하게 되면 좋든 싫든 운영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니까 국가가 국제협력이나 안보 등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판가르기를 하고 있는 미국과 상대편 진영인 러시아랑 중국의 원전 산업이 가장 경쟁력이 좀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세대 원전인 SMR 같은 경우도 러시아랑 중국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22년에 IAEA 그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랑 한국에는 건설 중에 있고요. SMR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3년에 벌써 상업화도 성공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MR의 원료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대형 원전의 우라늄과는 다른 고농축의 우라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러시아가 유일한 공급자인 상황이고요. SMR 같은 경우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초반에 시장을 보는 이제 소수의 업체나 국가에서 무조건 받게 될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원전 산업을 다시 부활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EU의 움직임인데요. 논란이 많았긴 하지만 EU도 22년에 텍소노미에 원전을 좀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이제 에너지 의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가스는 약간 이제는 유럽을 압박하는 무기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에 가장 진심인 유럽은 역설적이게도 이제 전쟁 이후에 석탄 발전을 많이 증가시켰어요. 그만큼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유럽도 모두가 원전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찬성하는 나라가 프랑스, 반대하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 있습니다. 프랑스 경우는 원전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한 70% 정도가 이제 그 70%의 전기를 원전으로 조달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스의 의존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그나마 경제 좀 대국인 독일이
가스에 좀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현재 그대로 노출이 좀 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에너지 자립이 중요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유럽의 대표 주자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영국, 캐나다 이런 주요국들도 원전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좀 전환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2009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해외 원전 수주가 없었거든요. 네, 어, 일단은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 기대감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 그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이고 이게 이제 프랑스랑 지금 경쟁 중인데 아마도 7월 달에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움직임인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에 신한울 3호기를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요. 17년에 이제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 신한 3호기 건설을 취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정권이 바뀌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3년도에 재개를 했고요. 최근에 뭐 5월 달에 한 그 11차 정기본에서는 여기서 더 추가로 원전 3개를 대형 원전 3개를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슈 위주로 미국, 뭐 유럽, 우리나라까지 살펴보았고요. 왜 지금 원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오래 쉬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자료는 22년 자료라서 최근 주가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 원자력 관련 주식의 주가는 이때랑 크게 달라진 거는 없거든요. 2011년부터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산업은 쇠퇴로 전환했기 때문에 벌써 10년 넘게 뭐 주가도 그렇고 뭐 산업도 그렇고 오랜 기간 이제 하락을 좀 이어왔었습니다. 음, 그럼 이제 원자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언제 주가가 좋았냐를 보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좀 좋았습니다. 이때는 대내외 환경은 UAE 그 바라카 원전 수주랑 국내에서도 원전 산업을 육성하는 모습 등 수출이랑 내수 모두가 우호적인 환경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뭐 지금도 이제 뭐 석권에서 원자력 발전 유턴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상 원자력 산업을 부양하려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랑 국내 환경 모두 과거의 호황기 때랑 좀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 쉬었고 산업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에서 지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실제로 이제 UAE에서 수주를 받긴 했는데 지금도 해외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맞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왼쪽 차트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내용인데 1990년 이후로 미국 내 원자력 산업은 쇠퇴를 하면서 밸류체인이 지금 다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유권의 그 우방국 중에서도 원자력 건설에 경험이 있는 나라는 뭐 해봤자 미국 그리고 프랑스, 우리나라 정도인데요. 우측 그림 보시면 그 건설 제한된 원자로가 미국이랑 프랑스가 많은데 이건 사실 그냥 제한이지 실제로 건설 중이거나 뭐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건설 계획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된 원자로가 가장 많습니다. 서구권에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수주를 주지는 않을 거라서 우리나라도 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러티브도 중요한데 AI가 주도주잖아요. 뭐 엔비디아 같은 AI 인프라 관련주부터 뭐 변압기 그리고 전선까지 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에너지도 요즘 화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문제는 기술력의 쇼티지 상황이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도 탈원전 하면서 뭐 최근 전기요금이 막 30% 정도 인상이 되고 TSMC도 전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 그만큼 기저전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이랑 뭐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메인이지 원전은 안 쓴다라는 논란도 많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물론 태양광이랑 풍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이긴 한데 이런 재생에너지는 뭐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우리 지리적인 영향도 많기 때문에 뭐 선별적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 가지고는 기저전력으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점에서 최근 미국도 원자력 발전에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이제 뭐 지루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자력 산업 발표 2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 8, 9, 10, 11번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예,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참고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전 리포트를 보다 보면은 오버나이트 코스트라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비용을 이제 많이 언급하는데요. 이제 원전 세월 3, 4호기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신고리 5, 6호기가 명칭을 바꾼 거라서 조금 부적절한 얘기긴 한데 이제 건설 기본 계획이 2009년에 확정되면 준공 2024년이니까 한 15년 정도 이제 완공되는데 15년이 걸린 거고 특별히 이제 일정이 지연됐으니까 그런 일정의 지연을 감안하더라도 10년 정도는 이제 걸린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물가도 상승하고 이자도 오르니까 입찰 같은 거를 할 때는 이거 그런 거를 제외하고 하루 만에 원전을 다 짓는다고 가정한 비용으로 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OCC라고 하기도 하고 오버나이트 코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1기가와트는 1000메가와트고 원전 1기는 대략 1기가와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이제 통상 건설비 절감을 위해서 두 기를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비용 구조를 보시면은 발전소 단계 비용도 있을 것이고 송 배전망 단계 비용도 있고 외부 비용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필요한 내용은 OCC 아까 말씀드린 이 순공사비이기 때문에 순공사비에 이제 한정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순공사비를 보면은 순공사비는 예비비, 그다음에 오너스 코스트, EPC로 나눠져 있는데요. 순공사의 50%가 이제 EPC에 들어가고요. EPC의 39%가 부품 비용입니다. 그 또 부품 비용의 38%가 원자로 주기기 비용, 27%가 터빈 비용이고 16%가 토목공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발주가 난 신한울 3, 4호기를 한번 보시면은 신한울 3, 4호기의 예상 총 사업비는 11조 7천억입니다. 3, 4호기의 주기기는 약 2조 9천억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했고 터빈 발전기는 약 5,320억에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주기기 관련해서 국내 공급 가능한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수주를 했고요. 주 설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3조 2천억 원에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렇게 그 수주를 했습니다. 2012년 말에 준공된 신고리 1, 2호기 건설비는 4조 7천억이 들었고요. 2022년 말에 준공된 신한울 1, 2호기 건설비는 약 11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지만 세월 3, 4호기는 현재까지 이제 24년 기준으로 9조 8천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소 한 기를 짓는데 5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최소 5조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호기벌 건설 현황을 보시면은 신한울 1, 2호기 같은 경우에는 1,400메가와트 2기를 지었는데 항상 설계는 한국전력기술밖에 못하고
주기기도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못하고 이제 원전 연료 공급은 한국 원자력 연료밖에 못하고 주설비 시공이 이제 여러 건설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원전은 무조건 이제 기발전으로 활용하는데요.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운전에 따른 비용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운전에 따른 비용은 높지 않은데 계속 운전이라고 원전의 설계 수명이 다하면 계속 운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설비를 교체하게 되는데 그때 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계속 운전 시장이 생성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스 투빈 같은 경우에는 첨두 발전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첨두 발전이라는 것은 하루에 8시간 미만으로 발생하는 그뭐 여름에 전력 수요 피크 할 때 뭐 겨울에 난방비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원전은 이렇게 기저 발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8번째 세계 원자력 발전 현황을 보시면은 스토노미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그 PWR형이 이제 70%고 원자로는 역시 미국에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별 원전 발전량을 보시면은 중국이 급격하게 늘었고 러시아가 늘었고 인도가 조금 늘었고 이제 뭐 일본, 프랑스, 독일은 줄고 미국도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요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프로젝트 규모를 보시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가 이제 침투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228기가와트가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라고 보면 이제 228기가와트에 5조를 곱하면은 1140조의 잠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러시아 아까 스토너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주도 시장은 어디냐 보면은 이제 러시아 이집트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4기는 원전 건설 비용의 85%를 러시아가 차관으로 빌려줬습니다. 티르키예 같은 경우도 지금 4기를 짓고 있는데 건설 비용 전액을 이제 러시아가 부담한 다음 추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2기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2기를 건설하고 있고 또 추가로 2기를 할 건데 아마 여기도 재무적인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인도의 7기도 러시아가 건설 중입니다. 인도는 2032년까지 18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러시아랑 이제 할 것 같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뭐 몇 개 더 할 거다 몇 개 더 할 거다 하는데 이제 실현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기가 이제 이 노형의 지적재산권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유로 카운트되고 자국에 이제 3기를 짓고 있습니다. 또 헝가리 팍스 5, 6호기를 이제 추가 건설 예고하고 있는데 총 18.4조 원의 비용 중에서 14.7조를 러시아가 이제 차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 노형이 많은 이유는 신흥국이나 좀 사정이 어려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원전을 짓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국, 그다음에 러시아 우방국, 그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 국가 및 인도가 러시아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주도하는 시장은 자국이죠. 자국 25개를 이제 건설하고 있고 파키스탄의 한 기도 이제 중국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시장, 우리 이제 팀 코리아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데 이 팀 코리아에는 이제 두산이랑 건설 회사들이 있습니다. 팀 코리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프랑스 전력공사 EDF랑 경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할 시장은 중동이나 유럽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접근 가능한 시장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신규 원전 건설 시장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원전 개보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신규 원 건설 시장을 보면은 현재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2020년 1월에 중국이랑 이제 원전을 듣기로 건설 협정을 했다가 그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대신 미국 에너지부에서 11조 원 규모의 이제 설비 개선 양해서 같은 거를 체결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이제 루바니아의 SMR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6.3조 재정 지원할 거다. 뉴스케일의 보이저를 건설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10월에는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는데요. 2023년 4월에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와 이제 지팍이 한국형 APR 1400기 2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했다. 여기까지 발표는 했는데 아직 본계약은 체결하기 전입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두코바니 원전 2기, 테물린 원전 2기 해서 총 4기 건설에 대한 입찰 진행 중인데요.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고 입찰 대상은 EDF랑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30일까지 입찰서가 제출된 상태고, CEG에서 6월 15일까지 평가 보고서를 체코 정부에 제출하면은 체코 정부에서 한 달간 검토한 다음에 이제 7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1월에 이제 불가리아 임시정부가 벨레네 1, 2기 신규 건설, 그다음에 코즐로두이 7, 8호기 증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3년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벨레네 1, 2호기는 취소됐고, 대신 코즐로두이 7, 8호기 증설 공사의 최종 후보로 이제 우선 협찬 대상자로 이제 현대건설이 선정된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 2기를 건설 계획 중인데요. 하원에서 신규 원전을 4기를 건설하자, 이렇게 이제 동의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2기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 EDF랑 각각 이제 기술 타당 조사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2025년에 최종 공급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같은 경우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접근 가능한 두 번째 시장 기존 원전 개보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원전 노후화 분포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가동 연한이 40년에서 여기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운전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이제 원자로는 설계 수명이 3, 40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폐쇄를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이제 개보수 작업을 하는데요.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정권에서 이제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가 폐쇄된 경우가 있었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전력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개보수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계속 운전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운전을 하려면은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료 용기 헤드도 바꾸고 뭐 증기 발생기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국내 계속 운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전 시장이 작년에 처음 태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리 2호기부터 이제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23년 3월에 받았고, 23년 이제 쭉 할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30년까지 10기 원전이 이제 운전 허가가 만료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계속 운전 승인 전에도 고치고 계속 운전 승인 후에도 고치고 이렇게 이제 고쳐가면서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10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이제 국내 그 중소규모 업체들은 계속 운전에 대한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고,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은 미국은 10년 단위로 계속 운전을 허용합니다. 근데 한국은 현재 10년 단위로 허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교체하다 보면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교체하고 나면 8년 동안 하다가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20년 단위로 계속 운전을 허용하자는 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이거는 삭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계속 운전 현황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 보시면은 계속 운전 승인 중인 것도 많고 계속 운전 승인 전인 것도 많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운전에 필요한 장비를 보시면 주터빈 교체는 40년에 한 번이고 열 교환기 교체도 45년에 한 번이고 요렇게 이제 고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한번 이제 보시고 해당되는 업체가 있다면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430개 중에서 219기는 계속 운전 승인을 이미 받았고요. 그중에 188기는 계속 운전 중이고 이제 20기가 승인 중인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스토너미께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건 한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뭐 SMR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원전 산업의 현황을 보시면은 그 아까 발표하셨다시피 11차 전력 기본 계획 초안이 발표됐거든요. 그 초안에 따라서 이제 원전 최대 3기까지 이제 건설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25개 원전이 상업 운전 중인데요. 이제 5기가 추가로 이제 도입될 계획입니다. 보시면은 그 지금 수명 연장을 했죠. 23년 4월까지 원래 운영 기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운영 기한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2030년까지 한울 2호기까지 이제 연장하는 시장이 계속 시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부각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 다음은 이제 10번째 SMR 현황 및 개발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MR 개발 타임라인이라고 이제 리포트에 놨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설계 단계에 아직 있고 상업 운전 시작한 거는 요 3개가 있습니다. 이제 각종 그거고 해당되는 거고, 이제 노형별로 SMR 개발 현황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PWR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그린피스 포스팅을 근거로 상업화 최소 단위가 50메가와트 일렉트릭이라고 이제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메가와트 일렉트릭 이하는 영구형이라고 가정을 했죠. SMR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이 경제성이 있는데 작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경제성이 없어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었거든요. 뉴스케일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이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77메가와트 일렉트릭으로 용량 증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어쨌건 저는 50메가와트 일렉트릭에서 끊으면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있는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 이게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메가와트 이런 거는 메가와트 시 같은데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영구용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영구용이다. 2.5 이런 거 영구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현재 살펴볼 만한 것은 미국의 뉴스케일의 보이저랑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있는데 신뢰성의 문제로 이렇게 러시아, 중국 이렇게 저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별 SMR 개발 현황을 보시면 미국이 가장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그냥 제가 그 중에 공부하시다가 찾아보시고 싶으실 때 찾아보시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 놓은 거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보이저를 보시면은 2020년 9월에 NRC가 이제 설계 승인을 획득했죠. 그래서 첫 번째 발전소를 우리가 만들자 했는데 경제적인 타당성 확보가 실패돼서 이제 23년 11월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 대신 이제 뉴스케일사가 이제 루마니아에 그 우리가 이제 SMR 발전소를 만들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난 기사에 이제 테라파워가 원자로를 착공했다는 기사가 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는 NRC 승인이 내려지기 전에 그냥 부지를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2026년 3월에 운영 허가 신청을 거쳐서 2030년에 이제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유식 원전 이걸 상업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35메가와트 일렉트릭 규모를 2개를 해서 이제 PWR 타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바다에 띄워놓고 이제 극지방에 연료를 전기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의 SMR 협력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국내 여러 건설 업체들이랑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이제 그 뉴스케일에도 이제 투자금을 넣고 홀텍, 엑스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회사들이 이제 그 부각받을 때 이제 국내 기업도 같이 이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SMR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SMR, ISMR 이제 워킹 그룹을 보시면은 소규모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가온 플랫폼 쭉쭉 보시면은 우리 기술, 뭐 한전 KPS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SMR 관련 북미 동향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미국의 주요 원자력 정책 법안 연역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원자력 정책이 법안 보시면은 매년 한 개 혹은 두 개까지도 채 안 나오고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2015년에 두 개, 2017년 한 개, 2018년 한 개, 2019년 두 개, 2020년 두 개 막 이런데 2023년에는 원자력에 관련된 법안이 5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원전 산업에 대한 그 주요 관심도가 증가하고 이제 그 기회가 생기는 거는 약간 신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밸류 체인을 한번 보시면은 그뭐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추후에 저희 그 2조에서 그 기업 분석 발표하실 때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참고 삼아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원자력 수출산업협회에서 원전 산업 가치 창출을 위한 밸류체인망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통 설계는 누가 하고 아마 이건 협력업체들이겠죠. 그래서 협력업체는 누구다. 이제 개통 설계는 누가 하고 협력업체는 누구다.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밸류체인 공부할 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되게 영세하더라고요. 이 차가 그것도 없고 상장 기업도 없고 이제 한국전력 기술밖에 없고, 이제 주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밑으로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2차 협력사로 이제 다 대부분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차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기술 정도가 보이고, 그다음에 하시면은 이렇게 터빈 원익 PNE 뭐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예,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리포트에서는 마지막으로 해외 수출 가능 품목에 대해서 이제 경제성보다도 기술력에 근거해서 이제 타당성을 조사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능하다, 우리 이거 해외 수출 가능하다고 한 품목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우진의 노내 핵 개기 툴,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의 이제 분산 제어 시스템, 오일 탱크 오일 냉각기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양한 이 계통의 이거는 위에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외 수출 가능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우진이랑 우리 기술 정도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주요 협력처 중에 국내 업체는 삼신이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신흥국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시장에 주목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특히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선진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SMR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개보수 시장에 주목을 하면은 그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이만 마치겠습니다.